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온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용기 내어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몇 년 전 시댁 식구로부터 너무나 치가 떨리는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무작정 희생을 강요당해야 했던 그때 제가 어떻게 시련을 극복해냈는지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조용한 주택가 초입에서 작은 첨가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면 눈을 떠서 도매시장에 다녀오고 하루 종일 서서 과일 팔고 채소 정리하는 게 제 일상이에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고 제가 예전부터 장사에 잔뼈가 굵은 사람은 아닙니다. 무역업을 하던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었어요. 낙담해 있는 남편을 대신해 제가 뭐라도 해야 아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트럭을 몰고 도매시장을 누비며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결국 제 모습을 보고 정신 차린 남편이 같이 일하기 시작하며 가게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게 됐죠. 남편은 멍청하거나 능력이 없는 남자는 아니었지만 사업하기에는 좀 유약한 편이었습니다. 아니, 사업에서뿐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셋이나 되는 누나들에게 늘 큰소리 한 번을 못 치고 살았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골에 혼자 사시던 시어머니가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신 날 3명이나 되는 시누이 중 누구 하나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지만 남편은 싫은 소리 한 번을 못했습니다. 결국 수술 후에도 시어머니 간병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됐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물건 정리를 마치면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에 가서도 정신없긴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 식사 챙겨드리고 검사 결과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이 회진 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상태 체크하고 저녁이 돼서야 겨우 집에 돌아오는 날의 연속이었네요. 제가 가게를 비우는 시간이 길어지니 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남편은 단골 손님 대하는 게 여전히 어색하고 장사 수완이 없었거든요. 가끔 오전에 제가 가게에 보이면 손님들이 반갑게 웃으며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 사장님,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안 보여?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죠. 자식이 넷이나 있는데 정작 시어머니 간병을 며느리인 저 혼자 도맡아야 했으니까요. 시누이 셋은 2주 입원 기간 동안 딱 한 번씩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와서 잠깐 앉아 있다가 속이 뻔히 보이는 인사 한마디씩 던지고 가는 게 다였어요. 올케가 고생이 많네. 역시 아들이 있으니까 든든하다. 이래서 엄마가 기를 쓰고 막내 아들을 낳으셨나 봐. 그 말이 고맙다는 말인지 저한테 어머니 간병을 전부 떠넘기겠다는 말인지 솔직히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딸들이 다녀간 뒤에 시어머니는 유독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그 침묵이 섭섭함인 줄 알면서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조용히 이불만 덮어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흘러 드디어 어머니가 퇴원하시는 날이 왔어요. 한데 하필 그날 이상하게 오전부터 가게에 손님이 몰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가게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 남편이 병원에 가서 퇴원 절차를 밟고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오기로 했죠. 퇴원 전날 남편과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시어머니의 퇴원 후가 걱정된 남편이 한숨을 쉬며 먼저 말했어요. 여보, 그 엄마 움직이시는 게 아직 전처럼 편하진 않잖아. 혼자 시골집에 계시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회복될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모시면 안 될까? 저도 솔직히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수술 직후에 혼자 시골집에서 지내신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두 달이면 되겠거니 싶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뭐 회복하실 때까지 당분간은 그렇게 하자. 그렇게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어린이 집에서 기다리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진 저는 서둘러 장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번 기간 내내 별 관심도 없던 시누이 세 사람이 나란히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큰 신우부터 셋째까지 한꺼번에 저희 집에 모인 건 남편 사업이 망했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안방 침대에 누워 계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시누이들 눈이 전부 빨갛게 부어 있더라고요. 집안에 들어선 제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자 둘째 시누이가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프신데 우리가 딸이라서 모시지 못하는 게 너무 한스럽다. 셋째 시누이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거들었어요. 맞아. 출가 외인이 친정일에 마음대로 나서기가 쉽지 않지.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 그러자 큰 신우까지 코를 훌쩍이더니 안방 쪽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딸이 죄인이야. 죄송해요. 딸 셋이 눈물을 쏟으니까 시어머니도 안방에서 덩달아 우셨어요.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고개를 숙이더군요. 저만 현관 앞에 멀뚱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던 거죠. 장사하느라 온몸이 뻐근한데 집에 오니까 눈물바다라니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런데 울음소리가 잦아들기 무섭게 큰 신우가 눈물을 훔치더니 대뜸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종호야, 이제 엄만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다. 우리끼리 상의를 해봤는데 이왕 모시는 거 당분간이 아니라 엄마를 계속 네가 모실 수 없겠니? 순간 전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이라니, 이 집에서 어머니랑 계속 같이 살라는 건가? 생각지 못한 일이라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얼른 남편 쪽을 봤죠. 그런 큰 결정을 앞두면 적어도 부부가 눈이라도 한번 마주쳐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남편도 저를 봐야 정상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남편은 저를 보는 대신 자기 누나들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큰 결심을 한 듯 숨을 크게 한번 내쉬고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아들이잖아. 당연히 내가 모셔야지. 그 한마디에 시누이 셋의 얼굴이 동시에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소리쳤죠. 우리 막둥이 효자다. 역시 아들이 최고야. 그러면서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감동의 눈물인 것 같더군요. 셋이서 저희 남편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리며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 이 좁은 집에서 어머니를 계속 모신다고? 방도 2개뿐인데 어쩌겠다는 거지? 사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면 그맘때 막 제대하고 복학한 아들은 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한두 달만 거실에서 자라고 말해놓은 상태인데 어머니를 계속 모신다면 아들은 어디서 자라는 건지 어이가 없었죠. 그건 남편도 뻔히 아는 사실인데 누나들 앞에서 아들 노릇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뒷일과 저희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이 혼자 그런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식은땀까지 흘릴 만큼 당황한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큰 신우가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서더니 얼른 탁자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옳게 정말 고마워. 이거 엄마 병원비랑 생활비로 보태라고 우리가 좀 모아봤어. 그러더니 말을 마치자마자 현관 쪽으로 몸을 움직였어요. 둘째와 셋째도 벌떡 일어나더니 그 뒤를 따라 나섰죠. 그렇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셋이 거의 동시에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서둘러 인사했습니다. 옳게 수고해. 엄마 잘 부탁해. 그래, 우리도 틈틈이 올게. 그러고는 제가 무슨 말이라도 꺼낼까봐 허둥지둥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곧 후다닥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져 가더군요. 저는 경황이 없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 탁자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어보니 딱 100만 원이 가지런히 들어있었어요. 시누이 셋이 합쳐서 100만 원이면 한 사람당 30만 원 남짓이라는 소린데 80 넘으신 노인의 병시중과 생활 전부를 고스란히 떠넘기면서
그 봉투 한 장으로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황당했습니다. 수술할 때도 퇴원할 때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아 그 비용도 전부 저희가 감당했는데 고작 셋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내놓은 금액이 100만 원이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봉투를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고 안방 쪽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지쳐서 눈을 감고 계셨고 남편은 어색한 표정으로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닫고 남편을 보며 참아온 말을 꺼냈어요. 당신 나한텐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그런 약속을 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저의 원망 어린 물음에 남편이 머쓱한 얼굴로 대답했죠. 아이, 물어보고 말고 할 게 없잖아. 엄만 아프시고 내가 유일한 아들인데 우리가 모시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들이 모셔? 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이 누군데? 그리고 솔직히 아들인 당신이 어머니를 돌봐드리면 뭘 얼마나 돌봐드리는데? 결국 어머니 병시중도 다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적어도 한마디 상의라도, 아니 상의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불편한 말이 나오면 못 들은 척 피하고 불리한 일은 모르는 척하는 거 말이죠. 전 그날 밤 잠을 설치며 봉투 속에서 100만 원을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시어머니의 한 달 약값만 해도 몇십만 원이고 재활치료비와 생활비를 합치면 100만 원은 한 달도 버티기 어려운 돈이었죠. 시누이 3명 모두 저희보다 형편이 훨씬 넉넉하다는 걸 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시누는 남편이 중견기업 부장이고 둘째 시누이는 본인이 학원을 운영했어요. 셋째 시누이도 맞벌이하며 50평이 넘는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솔직히 남편의 사업이 망한 뒤 형제 중에서 가장 살기가 빠듯한 게 저희 집이었어요. 심지어 저희는 낡고 좁은 방 2칸짜리 빌라에 사느라 시어머니를 모시면 아들은 잘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라는 이유로 부양은 전부 저희 몫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참아야 했습니다. 안방에 편찮으신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시누이들과 언성을 높이며 싸울 순 없으니까요. 아무리 생활이 힘들어도 사람이라면 아픈 어르신을 옆에 두고 돈 얘기부터 꺼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고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어머니가 편찮으시지 않게 돌봐드리기 위해 신경을 썼어요. 당연히 제 하루는 전쟁처럼 바빠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 반찬부터 준비했어요. 어르신이라 딱딱한 건 못 드시니까 나물도 푹 무르게 삶고 국도 간을 싱겁게 맞춰서 따로 끓여야 했죠. 식사를 차려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그제야 허겁지겁 물건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과일 진열하고 오전 장사를 하다 오후가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시어머니 점심 식사와 오후 약, 재활 운동 보조까지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하루에도 집과 가게를 서너 번씩 오가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헌데 남편한테만 가게를 맡기는 시간이 길어지니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저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없으면 과일만 둘러보다 그냥 돌아가신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손님 응대가 저만큼 되질 않는 모양이었어요. 매출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 답답하기만 했죠. 그래도 저는 군말 없이 버텼어요. 이런 사정을 알고 계시기라도 한 듯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마, 네가 고생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간의 제 노력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뭉클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에 대해 안쓰러운 마음도 생겼어요. 사람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인데 시어머니는 딸이 셋 있는데도 의지할 곳이 며느리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웠죠. 그도 그럴 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시누이들한테서 연락다운 연락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겨우 카카오톡으로 한 줄씩 물어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옳게 엄마 잘 계시지? 딱 그 한 줄이요. 제가 대답을 하면 고맙다는 답이 오고 그게 끝이었어요.
제대로 된 전화 한 통도 없고 찾아오는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딸들 연락이 뜸한 걸 아시는지 가끔 핸드폰을 들여다보시다가 조용히 내려놓으시는 모습이 눈에 밟혔네요. 어머니를 모신 지 2달째에 접어드니 상황이 더 팍팍해졌습니다. 병원비와 약값, 재활치료비까지 전부 저희가 감당해야 했는데 식비도 꽤 늘었죠. 시누이들이 두고 간 100만 원은 진작에 바닥에 놨는데 추가로 보내온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복학한 아들이 거실 한쪽에 이불 깔고 쪽잠을 자는 생활도 계속됐어요. 처음에는 잠깐이라고 생각해 웃던 아이도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 힘들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새벽에 시어머니 기침 소리에 잠이 깨고 제가 물건하러 가느라 일어나면 잠이 깨곤 했죠. 그래서 자꾸 자취하는 친구들 집에서 신세 지고 다니더니 어느 순간부터 독립하고 싶은 기색을 보이며 아르바이트를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옆에서 이불을 깔고 자고 아들은 남편이랑 같이 자도록 했지만 그것도 영 편하진 않은 것 같더군요. 20대 젊은 청년이 아버지와 한 방에서 생활해야 하니 당연히 불편한 게 있을 것 같긴 했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게 미안했지만 제가 당장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한테 슬쩍 말을 던져보기도 했어요. 여보, 형님들한테 연락해봐. 병원비도 생활비도 전부 우리만 대고 있잖아.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날 게 아닌데 아무리 아들이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머니 앞으로 보험 들어두신 것도 없어서 도움받을 곳도 없고 어디 그것뿐이야? 애도 방이 없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치료비도 같이 좀 분담하고 어머니 문제도 다시 상의하자고 얘기해봐. 하지만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들도 다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 거지. 형제끼리 함부로 돈 얘기 꺼내면 관계만 틀어져.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어요. 형편? 큰형님은 차도 외제차로 바꿨던데 둘째 형님은 학원 확장한다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했잖아. 셋째 형님네는 말 안 해도 알지? 애들 둘 다 외국 보내기가 쉬운 줄 알아? 도대체 누가 형편이 안 좋다는 거야? 남의 집 사정은 모르는 거지. 어쨌든 자기들이 모실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게 눈물까지 펑펑 흘리면서 우리한테 부탁한 거잖아. 그리고 내가 그래도 유일한 아들인데 누나들한테 돈 달라는 소리를 하는 게 내 입장에선 좀 그래.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불편한 말 앞에서 슬쩍 빠지는 특기를 발휘한 거죠. 그래서 여전히 갑갑한 가슴을 안은 채 또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안방에서 절 부르셨어요. 헌데 평소와 다르게 좀 쭈뼛쭈뼛하는 기색이 역력하셨습니다. 어머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너희 가뜩이나 힘든데 내 병원비랑 약값도 많이 들지? 수술비도 너희가 다 낸 거 안다. 그래서 말인데 통장 줄 테니 네가 나 대신 돈 좀 찾아다가 생활비에 보태 써라. 생각지 못한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뜨끔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남편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걸 들으신 건가 싶어서 죄송하더라고요. 편찮으신 와중에 아들네 살림 걱정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담담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 건강 생각만 하세요.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다. 그렇게 해야 나도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서 그래. 일단 통장 한번 정리해다 줄 수 있겠니? 얼마나 있는지 나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거듭 말씀하시니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전 시어머니 통장을 들고 은행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통장을 정리하고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잔액 22만 원. 어머니 통장에 남은 돈이 고작 22만 원이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통장을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몇 년 전 시골에서 농사짓던 땅이 개발지구에 포함되면서 보상금으로 꽤 큰 돈을 받으셨어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노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만큼 넉넉하다고 남편한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언제 큰 돈 들어갈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정기 예금 같은 건 안 하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싶어서 통장 거래 내역을 처음부터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난 1년 사이에 큰 금액이 3차례나 출금됐더라고요. 한 건에 억 단위가 넘는 돈이 빠져나간 것도 있었어요. 3건을 합치니 3억이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넣어두셨다던 시어머니의 토지 보상금이 1년 만에 거의 전부 사라진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가게에 들리려던 생각을 접고 얼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빨리 시어머니한테 통장을 보여드리고 무슨 일인지 사실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집으로 가는 동안에 머릿속으로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스쳤습니다. 어머니 혹시 보이스피싱에 당하신 거 아니겠지? 아니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자식들한테 말씀을 하셨을 텐데 혹시 마음을 바꾸고 정기 예금이라도 들어두신 건가?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으로 뒤숭숭한 마음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안방에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통장 정리를 해왔는데 잔액이 22만 원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 큰 돈을 어디다 쓰셨어요? 혹시 검찰청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전화를 시킨 건 아니죠? 뭐? 아이 그런 거 아니다. 이리 한번 줘봐라. 그러더니 통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시다 아무렇지 않은 듯 말씀하셨습니다. 영자가 집 살 때 조금만 보태달라고 했고 영희가 상가 하나 산다길래 빌려줬지. 영미도 애들 유학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줬고 그랬더니 돈이 다 없어진 모양이구나. 통장이랑 도장만 주면 알아서 가져간다길래 난 얼마를 썼는지도 자세히 몰랐지.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전 그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떨렸어요. 어머니, 그게 빌려간 거예요? 누가 얼마나 가져간 건진 아세요? 돌려받기로 하신 건 맞고요? 차용증은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채근하듯 쉼없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대답하셨죠. 준다고 말하긴 했는데 자식한테 준 건데 무슨 차용증을 쓰겠니? 그건 누가 봐도 빌려간 게 아니라 그냥 가져간 겁니다. 딸 셋이 친정엄마 재산을 3억 넘게 나눠가지고 정작 어머니가 아파서 수술하셨을 때는 봉투 하나에 100만 원을 넣어서 며느리한테 던지고 간 거예요. 집 사는데 보태고 상가 사는데 보태고 유학비까지 대주고 나니 80 넘은 노인 통장에 남은 게 고작 22만 원이라니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딸들을 믿었던 시어머니에게 윽박지를 수는 없어 힘 빠진 다리를 간신히 끌고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선 분노라고 해야 할지 허탈함이라고 해야 할지 모를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퇴원하시던 날 시누이들이 거실에 모여 눈물 흘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물이 순수한 부모 걱정에서 비롯된 눈물이 아님을 모른 건 아니었지만 상상도 못할 만큼 가증스러운 시누이들의 행태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 재산은 이미 세 자매가 사이좋게 나눠서 가져갔으니 남은 건 부양의 의무뿐이고 그 의무는 거짓 눈물을 쏟아내며 막내 아들에게 모조리 떠넘긴 거잖아요. 그것도 고작 100만 원짜리 봉투 하나 내밀면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옆에서 코를 골고 자는 남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아휴, 이 태평한 인간아. 그 천하의 불효 같은 누나들이 당신이랑 어머니를 얼마나 호구로 보는지 알기나 해?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아니면 어머니처럼 알고도 그냥 당한 거야? 어느 쪽이든 그대로 참고만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생활비가 모자란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꾹 참고 있으니 자기 부모도 동생도 마음대로 손에 놓고 쥐락펴락하려는 시누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모정도, 형제간의 우애 따위도 그냥 이용할 대상으로만 본다는 게 치가 떨렸습니다. 그 이후로 내내 심지어 눈을 감아도 통장에 찍힌 22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전 다짐했습니다. 절대 더는 시누이들의 꼭두각시가 되어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에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남편을 의자에 붙잡아 앉혔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 않기 위해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며 핸드폰으로 찍어온 시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보, 이것 좀 봐. 어머니 통장에서 1년 사이 3억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어.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든든하게 가지고 계신다던 그 돈이 다 사라지고 딸랑 22만 원 남았다고. 남편은 제 핸드폰을 받아들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답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엄마,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신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이를 갈며 대답했어요. 아니, 보이스피싱은 얼굴도 모르는 남이긴 하지.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간들이 벌인 일이야. 우리가 아는 인간들? 누구? 당신 누나들이지 누군 누구야? 어머니한테 직접 여쭤봤는데 큰형님은 집 살 때, 둘째 형님은 상가 살 때, 셋째 형님은 애들 유학비로 가져갔다고 하셨어. 누나들이 나한텐 말도 없이? 그래.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며 애써 자신을 다독이듯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누나들이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그리고 엄마 돈 마음대로 쓰신 건데 우리가 뭘 어쩌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뭐야? 아니, 당신은 이게 왜 문제인 줄을 모르는 거야? 아들 모르게 3억을 나눠 가진 사람들이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고작 100만 원 들고 와서 우리한테 간병을 떠넘긴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당신 누나들이 모를 리 없잖아. 사업망에서 진 빚 갚느라 지금까지 개고생하다가 겨우 낡고 좁은 빌라에서 전세 살아. 아들은 방이 없어서 자취하는 친구 집을 전전하고 난 어머니 챙기느라 가게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당신 누나들은 어머니 안부도 문자 한 줄로 때우고 있다고. 남편은 입술만 달싹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한테 뭔가를 기대해봐야 저만 속쓰리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조금 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였죠. 남편은 그런 얌체 같은 누나들의 행태를 뻔히 다 보고도 입을 꾹 다문 채 한숨만 쉴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나서야 했어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한 끝에 시누이 3명에게 똑같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화로 하면 감정이 앞설 것 같아서 글로 또박또박 적은 거죠. 형님,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어머니 통장을 정리해드렸는데 잔액이 22만 원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세 분이 각각 큰 돈을 가져가셨다고 하셨는데 3억이 넘는 돈을 세 분이 나눠 가지셨으면서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모르는 척 하시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매달 부양비를 공평하게 분담하시든 아니면 번갈아 모시든지 한번 만나서 의논했으면 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지만 누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 불합리한 상황을 바꾸려면 누군가 나서서 할 말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바쁘다며 연락 한번 제대로 하지 않던 세 사람의 반응이 제 생각보다 너무나 빨랐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아 큰 신우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고함에 가까운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올케, 지금 올케가 한 짓이 뭔지는 알아? 시어머니 통장을 마음대로 뒤졌다는 거잖아. 며느리가 왜 멀쩡한 시어머니 통장에 손을 대?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저도 울컥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뒤진 게 아니라 어머니가 직접 통장을 정리해달라고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보시기에도 저희 사는 게 빠듯해 보이니까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요. 근데 정리해보니까 잔액이 22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세 분이 가져가신 거라고 하셨고요. 가져가다니? 엄마가 자식한테 용돈 좀 준 게 뭐가 문제라고 그래? 꼴랑 그거 몇 푼 쓴 거 가지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까지 간섭하고 나서는 건 맞는 거고? 애초에 올케가 얼마나 돈돈거리면서 눈치를 줬으면 엄마가 자기 통장까지 내놔. 올케 그렇게 안 받는데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 뒤로 둘째 시누이도 전화를 걸어 큰 시누와 마찬가지로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올케, 엄마가 딸한테 뭘 주든 그건 엄마 마음이지.
부모와 자식 간의 일에 왜 며느리가 끼어들어서 오지랖이야? 옛날부터 아들이 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죄 없는 우리를 들들 볶는 거냐고. 셋째 시누이는 전화 대신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큰언니한테 들었어, 옳게. 정말 실망이야. 엄마 앞에서 돈 얘기 꺼내서 모녀지간 이간질하고 막내랑 우리 사이까지 틀어지게 하려는 거야? 정말 너무하네. 세 사람의 반응이 판에 박은 듯 똑같았어요. 자기들이 가져간 돈에 대해서는 일절 어떠한 해명도 없이 오히려 통장을 확인한 제가 돈에 미친 인간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돈을 받은 건 부모와 자식 간의 일이고 부모를 모시는 건 아들 몫이라니. 돈 받을 땐 자식이고 부양할 땐 출가 외인이라 남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지만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사건은 다음날 오전에 일어났어요. 인근 아파트에 과일 배달을 하고 돌아온 남편이 화가 나서 미치겠다는 듯 씩씩거리며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당신이 어제 누나들한테 연락해서 엄마 돈 왜 썼냐고 따졌어? 어떻게 며느리가 시댁 일에 나서서 그런 말을 해? 당신이 그러면 누나들 앞에서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전 너무 기가 막혀서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체면? 당신은 지금 그깟 체면이 문제야? 어머니 통장에 22만 원밖에 안 남아있다니까?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몰라? 어머니가 평생 농사짓던 땅 팔아 받은 노후 자금이야. 나는 뭐 그 돈이 있는 거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수술비, 입원비, 병원비 감당하기 힘든 돈 줄줄이 나가도 그 돈만은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얌전히 놔둬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그건 나도 알지만. 남편이 뭐라고 하려 했지만 전 우라통이 터져 그런 남편의 말을 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당신 누나들이 우리한텐 이런 방구도 없이 자기들끼리 쑥덕거려서 3억이나 되는 돈을 홀랑 빼간 거라고. 말도 없이 부모 노후 재산에 손댄 건 괜찮고 내가 사실을 말한 건 잘못이야? 아니, 누나들도 사정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인데 이런 일에 당신이 나서면 괜히 형제들 사이만 틀어진다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어버렸습니다. 거기서 한마디만 더 내뱉으면 돌이킬 수 없는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화가 나도 장사를 해야 밥을 먹고 사니 감정을 앞세워 돈 벌어야 하는 하루를 망가뜨릴 순 없었습니다. 그래도 속으론 열불이 터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제가 시어머니 통장을 뒤진 못된 며느리가 돼버렸으니까요. 3억을 빼간 시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그 사실을 따진 저만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잘못은 저쪽에 있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당당한 시누이들 앞에서 저만 혼자 죄인이 된 겁니다. 헌데 그날 밤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시누이들이 왜 통장을 며느리에게 보여줬냐고 자기 친정엄마를 잡은 건지 아니면 본인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진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서럽게 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몸도 성치 않으신 어머니가 우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맘 같아서는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싶었지만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그냥 돌아섰네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시누이들이 한 짓을 사과받고 다시는 저와 시어머니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정신 번쩍 나게 참교육하고 싶다고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부딪히다가 잘못하면 시누이들 말대로 돈 때문에 시어머니 통장 뒤진 못된 며느리가 될 것 같았죠. 그렇다고 남편한테 기대자니 차라리 허수아비랑 편먹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혼자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발 물러선 척 시누이들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남편한테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돌보며 가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어떻게 하면 시누이들이 꼼짝 못하게 제압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죠. 그러다 친구한테 변호사 한 사람을 소개받게 됐어요. 제가 고향 친구한테 하소연하듯이 대충 시누이들 얘기를 꺼냈더니 자기 남편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전 처음 용기 내어 변호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한테는 친구가 몸이 안 좋아 문병하러 간다고 둘러댄 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죠. 중후한 느낌의 남자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직계혈족간 부양 의무라는 게 있어요. 부모를 부양한 의무는 아들만이 아니라 딸한테도 똑같이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자기 몫을 다하지 않으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나머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어머, 그래요? 그럼 시누이들한테 그동안 제가 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원래는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형제간의 청구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부양 의무를 진 형제가 다른 형제를 상대로 분담을 청구해서 인정받은 사례도 있고요. 시누이 세 분이 어머니 재산은 나눠 가지고 부양은 전혀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하게 얽혀있던 머릿속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부딪히면 못된 며느리 소리만 들으며 아무 소득도 없겠지만 법이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면 얘기가 달라질 게 분명했죠. 저는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서며 부양료 청구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런 모든 상황을 뒤집는 진짜 반전 사건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저녁을 드시고 일찍 주무시는데 갑자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깨시지 않도록 얼른 전화를 대신 받으며 거실로 나왔죠. 상대는 저도 잘 알고 지내던 시골집 이웃 할머니셨어요. 그분도 자식들 다 서울로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이라 저희 시어머니랑 자매처럼 가깝게 지내시던 분이었죠.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 너머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지금 막 잠이 드셔서 제가 대신 받았어요. 하지만 상대는 제 인사에 제대로 답하지도 않고 다짜고짜 이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아이, 며느리구먼. 내가 오늘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연락했는데 자네도 혹시 알고 있었어? 그 집 딸내미들이 여기 시골집을 팔아달라고 내놨다던데? 이거 집주인도 아는 거 맞지? 네? 저희 시누이들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 명의의 시골집을 팔기 위해 시누이 셋이 매매를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아무리 농가라고 해도 대지 면적이 넓고 앞에 큰 도로도 있어 매매가가 나쁘지 않다고 들은 기억이 났어요. 거기다 몇 년 전에 낡은 집을 거의 허물다시피 하고 새로 싹 고쳐서 겉보기에도 아주 튼튼하고 깔끔했죠. 이웃 어르신 말씀으로는 시가로 1억 5천은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 집을 또 저희에겐 한마디도 없이 시누이끼리 팔아치우려고 작당 모의를 했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서 시누이들이 퇴원날 눈물을 쏟으며 시어머니를 저희한테 부탁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당분간이 아니라 계속 모시라며 강하게 밀어붙인 이유가 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시누이들은 정말 혼자 사실 어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에 그런 말을 꺼낸 게 아니었어요. 제가 거절할까봐. 봉투 하나 내놓고 황급히 빠져나간 이유도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시골집을 팔아먹기 위한 준비 때문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를 저희 집에 보내버려야 시골집이 비잖아요. 그 빈집을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머니 본인과 아들 모르게 팔아먹으려고 처음부터 짜고 저희 집에 찾아왔던 겁니다. 퇴원날에 눈물이 거짓이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눈물 뒤에 철저하게 계산된 비밀까지 숨겨져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가슴이 벌렁거렸지만 이번엔 바로 나서지 않고 고민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오히려 역풍만 맞았던 경험이 있으니 신중하게 움직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시누이들에게 연락해서 따지는 대신 시댁 근처 부동산 연락처를 알아내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집에 대한 매매가 진행되면 저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웃 어르신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부동산 사장님도 이미 내용을 간파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장님 역시 나이가 지긋하신 동네 어르신이라 저희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면 꼭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정말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집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 집 큰딸한테 연락했더니 알았다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 내려와서 계약을 하겠다고 하던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분명 계약을 진행하려면 시어머니의 신분증이나 도장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목요일 오후 큰신우가 느닷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늘 셋이 뭉쳐다니던 시누이들을 다 놔두고 큰신우가 혼자 다급한 얼굴로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시누이 속내를 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듯 물었습니다. 어머, 큰형님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일은 무슨, 엄마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왔지. 근데 다른 형님들은요? 항상 같이 다니시더니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걔들이 오늘은 다들 바쁜 것 같더라고. 헌데 그 말을 하는 큰신우의 얼굴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슬쩍 찔러봤죠. 그래도 어머니가 큰형님 보시면 다른 딸들도 보고 싶으실 텐데 다들 뭐 하시나 연락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이왕이면 한꺼번에 얼굴 보는 게 좋잖아요. 헌데 그런 제 말에 큰신우가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아니, 걔들은 오늘 바쁘다니까. 나도 잠깐 엄마 얼굴만 보고 바로 가봐야 해. 괜히 연락해서 바쁜 애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다음 기회에 다 같이 모이는 걸로 해. 그러더니 급하게 시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방에서 차를 끓이고 과일을 깎는 동안 두런두런 얘기 나누는 소리가 들리더니 고작 10분 남짓 지난 후 다시 방에서 나오더군요. 저는 과일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다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죠. 어머, 형님, 지금 차 준비했는데 벌써 가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말했잖아. 진짜 엄마 얼굴만 보러 온 거라고. 차는 마신 걸로 칠게. 난 그럼 바빠서 이만. 그러면서 부자연스러운 얼굴로 인사하더니 얼른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당연히 너무나 수상해 보이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도장이랑 통장 어디다 두셨어요? 신분증은요? 그런 거야 다 서랍장 안에 있지. 왜? 얼른 찾아보세요. 빨리요. 그런 제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던 어머니가 서랍을 뒤적이시다 얼떨떨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게 어디로 갔지? 아까 큰애 보여줄 때만 해도 분명히 있었는데. 형님이요? 형님이 서랍 열어본 거예요? 그래, 그 저번에 빌려간 돈 갚으려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통장이 어디 있는지 묻길래 서랍 안에 있다고 했지. 근데 분명히 다시 넣어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는 번개같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큰신우가 막 빌라를 벗어나 공터에 세워둔 자기 차에 올라타려던 참이었어요.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가 닫히려는 차 문을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어머니 도장이랑 통장 놓고 가요. 신분증도 가져간 거죠? 그런절 보더니 큰신우가 화들짝 놀라며 팔을 뿌리치려 했었어요. 깜짝이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안 나? 시침이 떼지 말아요. 형님이 시골집 팔아버리려고 하는 거 다 들었어요. 어머니 도장이랑 신분증 없인 계약 못하니까 그거 가지러 온 거잖아요. 매도인 명의로 된 통장으로 돈 받아야 해서 통장도 가져간 거 아니에요? 제 말에 큰신우의 얼굴이 단박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빠져나가겠다고 안간힘을 쓰느라 저와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죠. 그때 집 앞으로 익숙한 차가 한 대 들어섰어요. 바로 둘째 시누이의 차였죠. 인상을 잔뜩 구긴 채 차에서 내린 둘째가 자기 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러려고 부동산에 언니 전화번호만 남긴 거야? 우리 몰래 집 판 돈 혼자 다 차지하려고? 둘째 시누이가 대뜸 소리를 지르자 큰 시누도 억울하다는 듯 반격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너희가 바쁠 것 같아서 알아서 계약하고 돈 들어오면 똑같이 나누려고 했어. 웃기지 마. 오면서 셋째랑 통화했는데 어제도 집 산다는 사람 없었냐고 물었더니 언니가 없다고 했다던데?
그 말에 큰 신우가 할 말을 잃은 듯 입술만 벌름거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또 다른 차 한 대가 공터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거기서 셋째 시누이가 뛰어내려 언성을 높였습니다. 큰언니, 어젠 나한테 집 살 사람 없다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자 궁지에 몰린 큰 신우가 당황하면서도 버럭 맞받아치더군요. 내가 장년대 이거 하나 마음대로 못해? 그러더니 셋이서 동네 창피할 만큼 고성을 내지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발 물러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죠. 사실 둘째와 셋째가 달려온 건 제가 문자로 건넨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큰 신우가 다른 시누이들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방에 들어간 직후 저는 이상함을 감지하고 둘째와 셋째 시누이에게 각각 메시지를 보냈어요. 큰형님이 시골집 매매를 진행하기로 했나봐요. 지금 갑자기 어머니를 보러 오셨는데 도장 때문인 것 같아요. 딱 그 한마디에 나머지 두 사람이 채 30분도 되기 전에 달려온 겁니다. 셋이서 나눠 먹으려던 집을 큰 신우가 독차지하려 했으니 눈에 뵈는 게 없었던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멀리서 노여움에 가득 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이게 대체 뭐하는 짓들이야? 깜짝 놀란 저희가 동시에 고개를 돌리자 빌라 현관 앞에 목발을 짚고 계신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놀라서 달려나가자 혼자 목발을 짚고 밖으로 나왔다가 자기 셋 딸이 벌이는 웃지 못할 광경을 전부 지켜보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얼른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팔을 부축하며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어머니도 아셔야 할 일이 있어요. 형님들이 어머니 명의의 시골집을 몰래 팔려고 했어요. 오늘 큰형님이 온 건 매매에 필요한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매도 대금을 받을 통장을 가져가려고 온 거였어요. 시어머니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게 보였어요. 어느새 서로 물고 뜯고 싸우던 세 딸도 덜덜 떨며 시어머니 곁으로 와 서 있었죠. 어머니는 천천히 큰딸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자야, 네가 정말 이 어미 집을 팔아먹으려고 한 거냐?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큰신우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자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 번 더 물으셨죠. 왜 말을 못해? 네가 정말 그런 짓을 했냐고 묻잖아. 너 장녀라고 내가 보상금 받은 돈도 너한테 제일 많이 줬어.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멀쩡히 살아있는 어미 집을 몰래 팔아먹으려고 해? 그 말씀을 하시던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누이 셋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고 저도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게를 닫고 들어오던 남편이 빌라 앞에서 이 상황을 전부 지켜보고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그러다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고서야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기 누나들을 향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아이, 큰 누나, 이건 아니지. 엄마한테 누나가 이러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누나들이 보상금 가져갔다고 할 때까지는 그래도 엄마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주신 거라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어떻게 엄마 몰래 이런 짓을 벌여? 이러려고 엄마 우리랑 같이 살라고 한 거야? 막내 동생의 말에 큰 신우가 고개를 돌렸고 둘째와 셋째도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저에게 의지한 채 딸 셋의 얼굴을 하나씩 천천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뒤돌아선 집으로 걸어가시며 딱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큰애, 내 도장이랑 통장 놓고 가거라. 그리고 너희 셋 다시는 어미 찾지 말아라. 저는 얼른 어머니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서며 남편한테 시어머니 물건을 받아서 들어오라고 속삭였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 시어머니를 안방에 모시고 문을 닫아드리자 안에서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거실에 선 채로 그 소리를 듣는데 제 가슴이 다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 어머니 본인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셨을지 저는 그 슬픔의 깊이가 감히 가늠되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후 어깨를 늘어뜨린 남편이 손에 어머니의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든 채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물끄러미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오는 안방을 참담한 표정으로 바라보더군요. 그날 이후 시누이들의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렇다 치고 충격받은 시어머니에게조차 사과는커녕 변명 한마디도 없었죠. 어머니도 며칠간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식사도 잘 안 드시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시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를 불러 뜻밖의 말씀을 꺼내셨어요. 어머마, 내가 결심한 게 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시골집을 내가 직접 팔아야겠다. 그것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차라리 내 손으로 정리하련다. 네? 그래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분명히 그것들은 또 비슷한 짓을 꾸밀 거다. 지금이야 창피하고 놀라서 조용한 거고 한 번 그런 것들이 두 번은 못할까? 내가 그동안 자식을 너무 믿고 살아서 멍청하게 뒤통수 맞았지만 내 마지막 재산만큼은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그동안 힘없고 멍하게 느껴졌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그날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목소리도 단호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말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그 집은 어디까지나 어머니의 재산이고 어머니가 스스로 내리신 결정이었으니까요. 얼마 후 부동산 사장님의 도움으로 생각보다 수월하게 시골집 처분이 진행됐습니다. 헌데 매매 대금이 들어오던 날 시어머니가 저를 안방으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돈은 다 너한테 주마. 저는 기겁하며 시어머니를 향해 손살에 쳤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어머니한테 남은 유일한 재산이잖아요. 전 어머니한테 그 돈 받고 싶어서 형님들 잘못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받을 거예요. 그럼 저도 형님들이랑 똑같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진심이었어요. 제가 시누이들의 잘못을 만천하에 터뜨린 건 시누이들의 뻔뻔함과 부당함에 맞선 거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닌 제 손을 꼭 잡고 눈시울까지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걔들은 이미 가져갈 거 다 가져갔다. 남은 건 이것뿐이니 당연히 너희 몫이야.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원래 그것들한테 보상금 나눠줄 때도 시골집은 너희 줄 거라고 못 박아뒀었다. 아마 그래서 더 그 집을 빨리 팔아먹으려고 난리였던 것 같구나. 근데 이 돈은 종호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너한테 주는 거야. 그 녀석은 착하긴 한데 자기 누나들한테 휘둘리는 걸 평생 못 고칠 성미야. 그러니 꼭 네가 쥐고 있거라. 알았지?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 셋한테 배신당한 어머니가 며느리를 믿고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을 맡기시겠다니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죠. 그렇게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았지만 그 후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시어머니가 직접 시누이 3명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당연히 시누이들은 펄쩍 뛰었지만 어머니 재산을 3억 넘게 가져간 내역과 부양에 일절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결국 합의하게 됐고 그 결과 시누이 3명이 매달 각 50만 원씩 부양료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시골집을 팔아 마련해 주신 돈으로 좁디 좁은 빌라를 정리하고 방 3개짜리 집으로 이사했어요. 아들도 드디어 자기 방이 생겼고 시어머니도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게 된 거죠. 시누이들이 매달 보내오는 돈은 고스란히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식비, 건강관리에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날 빌라 앞에서 누나들에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뒤부터 남편에게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가게 일이 끝나면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기 바빴는데 요즘은 본인이 직접 시어머니 약도 챙겨드리고 재활 운동도 같이 하겠다고 나섰어요. 예전 같으면 전부 저에게 밀어두고 잠자기에 바빴을 텐데 말이죠. 본인도 자식 노릇에 대해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헌데 남편이 저를 돕기 시작해 제가 가게에 나가는 시간이 늘자 매출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오랫동안 뜸하던 손님이 다시 가게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아유, 사장님, 요새 안 보이더니 무슨 일 있었어요? 집안일 좀 정리했어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장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럼요.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됐어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런 행복이 오래도록 저희 가정에 머물러 주길 간절히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도 봄 햇살 같은 따뜻함이 충만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